안녕하세요. 북한대학원의 김성경입니다. 오늘 저는 SSK 남북한 마음통합센터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 중에서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책의 일부분을 좀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시작은 먼저 분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탈식민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식민을 경험하였고요. 그 식민의 경험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식민의 경험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어진 어떤 독립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한의 극단적인 어떤 사상적 대립 그리고 사회 혼란 같은 것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그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내전으로서는 세계사적으로도 남는 굉장히 극심한 내전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한국전쟁이 끝나는 과정부터도 정상적인 방식의 한국전쟁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3년도 7월 27일에 저희가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서 잠깐 전쟁을 멈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멈춘 상태의 이 협약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당사국에 남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휴전협정의 당사국은 연합국,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세 개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휴전협정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정전체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전체제로 인해서 남과 북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국가를 국가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일종의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유엔에는 19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이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특히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 북조선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과연 국가 대 국가인가 아니면 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관계인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은 독립된 국가로 작동하고 있죠. 남북 모두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따로 독립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사회 시스템도 다릅니다. 교육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국가이면서도 끊임없이 이 분단의 내용들이 분단이 개입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적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북이 분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형적인 사회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한은 지금 OECD 국가이고요. 굉장히 잘 사는 국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상에 만연된 폭력들이 확인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게 그 징집제와도 굉장히 많은 관계성이 있죠. 근데 이 징집제라는 거는 분단이 유지되는 한 참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라면 군대라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얘기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꺼낼 수조차 없는 굉장히 병영국가적인 어떤 문화가 남한 사회에 특히 OECD 국가이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장되어 있고 넓게 작동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한 사회는 굉장히 첨예한 사상 대립이 있습니다. 계속 사상 검증을 하죠. 너 어느 편이야? 너 북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종북이지? 사실 이런 식의 질문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민주국가, 특히 여러 번의 민주화의 과정을 겪은 남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문법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북조선은 또 더 심하죠. 북조선 국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정치 세습을 이루어낸 국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 저 많은 인민들이 어떻게 저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 왜냐하면 북조선 정치체제가 끊임없이 이 분단을 활용해서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미국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남한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라는 위기와 공포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공포심 때문에 인민들은 북한 체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이 이렇게 문제이고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상태를 우리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분단체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분단체제론은 이 남북한 사회는 세계체제와 이 국가 단위 내에서 이 어떤 중간 고리로서 분단체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자, 백낙천 선생님이 먼저 이제 주창하시기도 하셨고요. 이후에 많은 후배 연구자들이 그 논의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분단 효과가 우리가 마치 분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도 그렇고요. 징병제도 그렇고요. 남남 갈등과 종북몰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증을 만들어내는 분단 효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뭐 그냥 분단된 채로 살면 어때? 우리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통일 비용도 많이 들고 사회도 점점 더 극단화될 텐데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단 체제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이 됐건 남한이 됐건 북조선이 됐건 이 양쪽의 모든 국가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 세계체제,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세계체제의 부당한 어떤 그 착취 효과들이 분단을 매개로 더 악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분단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은 단순히 남북의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사회의 질적 개선, 남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역시 북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조선도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조선 인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유지되는 정치 체제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북조선 사회, 북조선 인민들도 단순히 개혁 개방, 뭐 중국과의 많은 교류, 남북 간의 경제 교류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이런 주장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갈라진 마음들이라는 그 개념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 갈라진 마음들의 어떻게 보면은 갈라진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 갈라진 마음의 희생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회학에서 1970년대 이후에 계속 제기되었던 어떤 감정적 전해의 한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 중심적인 사회를 계속 우리가 추구했는데 이성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뭐 여러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표 같은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관계에 맞아서 그대로 투표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감정이나 몸이 느끼는 감각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어떤 현상도요. 뭐 각각의 국가들이 그 이해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따서 전쟁을 시작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혹은 몇몇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감정이나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60, 70년대 이후부터 사회학 전반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마음이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학 쪽에서는 김홍중 선생님께서 마음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시면서 더 많은 논의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김홍준 선생님의 정의로는
합리성, 합정성, 합의성이 함께 결합된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리는 이성이고요. 그 다음에 정은 이 감정을 뜻하는 한자어죠. 그리고 의지를 뜻하는 합의성까지 포함한 것이 그 어떤 것, 그 총체가 바로 마음인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김홍준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홍준 선생님 논문 중에서는 과거의 서구 철학자들이 어떻게 마음이라든가 감정을 이론화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컨대 사회계약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논의들을 잘 봤을 때는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계약 관계로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굉장히 자연으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자연 상태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서 사회라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들의 의지, 행동이 있었다. 이런 논의를 한 바도 있고요. 루소가 주목했던 것은 sympathy, 이 동정심에 굉장히 주목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니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소양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감정으로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주목한 바도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애덤 스미스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애덤 스미스도 시장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덕감정이다. 반신반인이라고 얘기해서 인간들이 신의 어떤 관점을 자기 안에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교류나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적 자원을 가지고 와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분단이라는 것은 바로 단순히 이성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감정, 마음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단적 마음, 즉 갈라진 마음을 생산하고 있고, 그 갈라진 마음들이 우리의 몸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갈라진 마음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논의를 하는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마음은 보이나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과학의 이론적인 변화를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론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최근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동이라는 개념인데요. 저는 이 개념이 모호하고 제대로 정의 내릴 수 없어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동은 영어로는 affect,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혹은 사람들과 물질들 사이를 움직이면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동이다라는 개념으로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몸, 인간, 비인간, 부분 신체, 그리고 다른 것들이 지니는 강도에서 발견되는 것, 신체와 세계들 주위나 사이를 순환하거나 때로 그것들에 달라붙어 있는 어떤 울림, 그것이 바로 이 정동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딱 만들어진, 주어진, 이렇게 규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울림들에 의해서 변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몸도 있고 피부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운에 의해서 변용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근데 저는 변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변용을 잘 만들어내면 그것이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이건 갈라진 마음이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 정동 이런 개념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마음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과학이 가지고 있는 몸과 영혼, 인간과 자연과 같은 이분법을 교란하기 위한 하나의 저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받는 이 비판,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마음을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얘기되는 이런 그 질문을 거기에 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담론의 장으로서 제가 좀 활용하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는 지금까지 계산되거나 설명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정의 내린 사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산되었다면 이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남겨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호하게 남겨진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문제시하자라는 맥락에서 저는 마음을 방법으로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갈라진 마음들의 현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풍경들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분단 무감각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천성 분단 인식 결핍증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인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감각, 마음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저는 외국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야, 너희 나라 전쟁 나면 어떡해? 전쟁 난다던데? 그리고 한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막 이래서 북한을 바로 폭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꼬마 로켓맨이다, 리틀 로켓맨 이런 표현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있는데 많은 외신들이라서 놀라죠. 광화문에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햇빛을 막 즐기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 남한 사람들은 정말 담대하다. 그래도 일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를 외신에 종종 나오기도 하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분단을 경험하고 감각하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이런 군사적 충돌, 테러, 간첩단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쉴 새 없는 많은 사건, 간첩이 침투했다, 무장공비가 들어왔다. 그리고 정말 80년대까지만 해도 다대포 북조선 무장군 침투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미얀마 아웅산 묘소 암살 폭파 사건도 있었고 칼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천안함 사건도 있고요. 정말 많은 일, 서해 교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제 주장은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의 점진적인 계속 이런 위협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논리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느낌으로 예전보단 나은데? 이런 식의 어떤 정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감각에 빠지게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이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일어나는 곳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오늘은 5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20명이 사망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계속 감당하지 못해서 어느 날 한 15명 사망하면 그래 그 정도는 그건 일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이렇게 어떤 심리적 기제가 발현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예 중에 하나가 우리 계속 군비 증강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군사비 지출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군사비 지출 증가 비율은 연 7.6%예요. 가장 많은 국가적 자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국방 예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평화 모먼 2018년도였죠. 그때 3번이나 남북의 그 정상이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 무슨 일 있을 것처럼 그 평화가 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는 이 전투기를 수입해 왔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투기 앞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어떡하겠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 무감각이 되는 좋은 예 중에 하나도 또 제가 여기 좀 뽑아왔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마 계속 상당 기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점점 숫자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구에서 하루에 몇백 명 막 나왔을 사람들 다 너무나 놀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백 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광화문에 나가보면 밤 9시, 10시쯤 나가면은 모든 분들이 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비틀비틀. 몇백 명 아무것도 않은 거 아니야? 아직 1000명은 넘지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또 1000명이 넘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2000명 넘지 않았으니까. 이런 방식의 사고의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인용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한가? 왜 그런가 하면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갈라진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적대, 혐오, 숭배, 무시, 우월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적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모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자리에서 다양한 적대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조선을 향한 시각이나 감정에 있어서의 적대적인 그 감각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와 보수라고 얘기되는, 저는 이게 더 이상 이성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감정적 코드로 남아있는 적대감이 상당히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특히 요즘 이제 디지털 미디어와 연동되면서 혐오의 정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혐오하고 동물적인 것으로 서로 취급하고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정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적대적이고 혐오적인 표현들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혐오가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를 가장 장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숭배의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숭배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자주적이지 않은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에서 무슨 군사적인 위협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괜찮아. 미국이 해줄 거야. 왜냐하면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군이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는 미국이 굉장히 결정적일 거야. 미국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식의 상황.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닌 타자를, 우리보다 힘센 누군가를 숭배하는 방식의 감정 체계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숭배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저는 무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우리 남한의 이 공유되는 감정 규칙 중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예컨대 난민에 대한 우리의 감정들, 그리고 우리보다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감정 같은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사그라져 버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무시라는 거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 무시와 우월감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는 이 무시와 우월감이 어떨 땐 굉장히 선의의 의미로 발현되기도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컨대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우리 동포, 중국 동포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자, 사회적 약자들한테 굉장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조언이나 충고 같은 걸 하죠.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의식을 바꿔야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깡그리 다 바꿔내지 않으면 여기 적응하지 못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언일 수도 있고 선의에 의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은 굉장히 깊은, 마음속 깊은 속에 존재하는 무시와 우월감의 발현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갈라진 마음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분단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냉전을 중심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북한으로 대표되는, 북소로 대표되는 다른 진영 이 두 개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는, 우리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냉전의 세계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냉전의 세계관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서구 중심적인 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의 다양성, 뭐 아시아가 됐건 이 로컬 지역에서의 다양한 층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의 다층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도 있죠. 권원익 같은 경우에는 냉전을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수의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첸광신 선생님, 대만의 그 굉장히 잘 알려진 문화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냉전의 세계관을 주목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에서 존재하는 이 다양한 다층성과 복수성을 좀 드러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양성과 이 복수성을 좀 주목함으로써 냉전이라는 건 사실 얼마나 만들어진 세계관인가, 그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권이 과연 정말 아프리카, 북한 사회주의를 제대로 재현하고 있는가? 혹 그것이 아니면 이 냉전의 세계관이 생산한 어떤 특정한 만들어진 지식체계로 단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북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해오고 상당히 많은 친선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했죠. 그런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냉전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루어낸 성취도 있고 잘못된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거, 이 현실을 좀 더 깊숙하게 맥락적으로 보려는 시도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갈라진 마음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그 출발점, 시작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라진 마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마음이란 개념을 통해서 분단을 경유해 보는 것이죠. 분단은 정치 체제 혹은 경제 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도적인 측면,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쪽짜리 세계를 보고 있고요.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감정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먼저 직시하는 것, 먼저 감각하고 문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